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하겠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개최라는 역사적인 빅뉴스를 들고 어제 귀국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소은 국정원장. 오늘 다시 중국과 일본으로 떠난다고 하죠. 정말 그 숨 돌릴 틈도 없는 강행군인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 정상회담이 그 성사된 데 대해서 남북 및 미국 정상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만 현장에서 역사의 그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두 의장들이야말로 경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출발당 최고위원회 순서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그 아침을 책임져 주실 두 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안의 그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투 운동이 점점 더 가열차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펜스를 친다 남자들이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을 이제는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근입니다. 네. 자, 김남국 변호사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더불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있겠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안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올해 안으로 금강산 관광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한 주간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펜스를 이런 거로 치사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금강산 관광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기대를 해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한 주 동안 그 내가 주목해본 그 정치인의 그 말 한마디 이종근 실장님 어떤 거 꼽아오셨는지요? 네, 청와대에서 한 신문의 보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이 난 땅딸보라고 농담한 보도는 오보다, 유감이다. 네.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대북 특사단이 돌아와서 청와대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하죠. 그렇죠. 북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간 날을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농담도 잘하고 특히나 자신의 별칭을 갖고 농담을 했다. 그러니까 이 농담이라는 게 아이스 브레이크,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화를 유연하게 네. 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에서 했다라고 하자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럼 자기의 신체와 관련된 별칭이냐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좀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신문이 그것을 확정적으로 사실 김정은이 땅딸보라는 어떤 말을 하면서 그것을 네.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하자 이 청와대가 오보다라고 이제 나선 겁니다. 저는 어쨌든 그 언론도 그런 상황을 확정해서 쓴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상황이든 사실은 기자들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2015년도에 대북 특사로 갔을 때도 네. 사실은 공동 취재단이 함께 갔거든요. 기자들이 함께 가서 사실 그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고 함께 공유하는 또 엠바고 할 건 엠바고하고 지킬 건 네. 지킨다면 이렇게 불특정한 말 갖고 확산돼서 오해하고 하는 어떤 소동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그 남북 정상 간의 회동, 만남, 대화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김남국 변호사님. 네, 저는 자유한국당 야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대한민국을 기망하는 희대의 위장 평화쇼가 될 것이다. 네. 문재인 정권은 나중에 통치행위가 아닌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원색적인 비판을 했는데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미국에서 코피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을 이를 계기로 해서 정말
정세가 갑작스럽게 급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정말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네. 역사적 사변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적 사변이라 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북한과 미국은 65년간이나 이런 적대국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상회담까지 하겠다라는 통큰 결단을 내어서 평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야당에서의 비판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고요. 네. 자유한국당 야당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항상 이런 어떤 그 딴지 걸기식 비판을 했었는데 예컨대 코리아 배싱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간의 동맹의 균열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들을 했었는데 네. 과연 이게 야당으로서의 비판이 적절한 것인지 정말 평화를 위하는 야당으로서 적절한 행동인지 다시 한번 좀 반성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문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 전에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 다른 평가도 있었잖아요. 뭐 김성태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김남국 변호사께 제가 사실 그 점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기대와 우려, 기대하는 목소리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 네. 사실 표현상의 홍준표 대표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기대가 문제일까? 지나친 우려가 문제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도 우려도 함께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했다가 기대 수준이 높아져서 사실 그것이 언제나 되풀이되는 지금까지 네. 이 남북 관계가 핵 문제를 갖고 한 20여 년 동안 다시 이제 되풀이되는 어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문 대통령 말씀처럼 조심스럽게 사실 좀 접근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또 비판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뭐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세가 급변했다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정세가 급변한 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주도한 북미 중재 외교가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 베를린에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 베를린 선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북한의 어떤 계속적인 도발이라든가 핵실험이 있어서 사실상 이것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미국의 그 설득을 바탕으로 얻은 신뢰를 가지고 또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국면을 끌어냈다라고 보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 통치 스타일, 미국과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의 통치 스타일이 이런 어떤 통큰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앞서 이종근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 언론에서도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조심해야 하고 유리 그릇 다루듯이 다뤄야 된다. 그만큼 삐끗했다가는 뭐 지금까지 노력이 모두 다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이자 걱정이기도 할 텐데요. 네. 자,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 가기 전에 가장 큰 변수는 남북 정상회담이겠죠. 네.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수준까지의 합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북미 회담의 어떤 이 결과가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앞서서 사실은 샌더슨 대변인이 한 표현이 이겁니다. 우리가 북한이 말한 것을 실행할 때 사실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네. 어떤 표현이죠. 뉘앙스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청와대에서 굉장히 상황 관리를 하고 그 멘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지금 미국의 입장은 똑같거든요. CVID 아까 말씀하셨죠. 네. 완전하고 운전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핵에 대한 그런 어떤 폐기 이 프로그램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회담 전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가시화된 그 상황이 없다면 네. 미국에서는 사실상 정상회담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금까지 2005년도에 9.19 합의가 깨지는 과정, 그 다음에 물론 그 훨씬 전에 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깨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를 한다. 합의도 되기 전에 대화를 한다는 데서부터 사실은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 지원이 예를 들어서 중유도 될 수 있고 또 식량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합의가 돼야지만 지원이든 뭐든 전향적인 어떤 태도를 바꾼다,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무언가 북이 가시화된 것을 보여야 된다는 게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견해인데요. 네. 샌더슨 대변인이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조건을 내걸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에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것은 그냥 이 협상에 앞선 어떤 삿바 싸움 정도로 보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그러한 조건을 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북한을 안 달라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조건을 처음에 전달했을 때 이 조건을 그냥 들고 있는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한에서 이런 태도를 보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나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의용 특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자마자 45분 만에 통큰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용 특사가 방문을 했을 때에 이미 북한이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즉 북핵과 관련된 북핵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메시지가 미국에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구체적 조치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선언적인 그런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그러나 이 샌더슨 미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 행정부 내 어떤 저항 혹은 회의적인 시각, 이런 것들의 반영 아니냐, 이제 이런 것도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어떤 북미 정상회담을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실은 가장 큰 협상 카드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과 관련해서 정상회담을 이것을 무기로 해서 뭔가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라든가 조금 더 필요한 확실한 어떤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내줘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백악관 내에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는 강경파가 훨씬 더 많다. 북한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북한으로부터 행동이나 이런 액션을 확인받지 못하고 말만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저희가 송영길 의원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CVID라고 하는데 북한은 CVIG.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보장을 요구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CVIG라는 이제 용어를 좀 쓰셨는데, 자, 북한이 이제 그 비핵화 합의에 앞서서 먼저 그 대북 제재 해제를 좀 요구하지 않을까요?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땅딸보 발언처럼 지금 갔다 온 분들이 계속 뭐라고 주장하냐면 6사람만 알고 있다. 대통령과 5사람.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상 어떤 협상 카드가 오고 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므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이 김정은의 메시지가 밝혀지지 않은 메시지가 뭔지, 또 미국이 어떤 입장으로 사실은 그걸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청와대의 어떤 발표의 일단을 보면 상당 부분 진전이 됐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미리 카드를 이 카드를 내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도리어 대북 제재를 먼저 한다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검증을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실 북한이 먼저 대북 제재를 해라라고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과연 어디에서 열릴 거냐? 이 장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3국 스웨덴이나 이런 곳도 거론이 되는데,
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의 어떤 상징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양으로 가는 것이 쉽겠느냐.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평양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호를 하는 경호처나 이런 데서는 반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으로 가겠다. 오히려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럴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 쇼하고 주목받는 거 좋다, 그렇죠.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평양으로 본인이 직접 날아가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돌아온다라고 하면 아마 국내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거기서 김정은을 만나서 그 회담을 통해서 정말 어떠한 특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평양까지도 충분히 네.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 평양에서 열릴 것이다의 한 표입니까?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네.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네. 한다면 평화의 집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정근 실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휴전 협상에 네. 되돌이켜 봤을 때 북한의 협상 기술이 가장 드러났던 게 1년 동안 그 휴전 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이 유엔에서 얼마나 북한에 휘말렸는지의 1년 동안의 과정이 쭉 기술되어 있는 북한의 협상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잘못한 게 개성에 들어간 것이다. 장소를 네. 판문점에서 했어야 됐는데 북이 점령하고 있었던 개성으로 들어가서 아예 개성 자체를 네. 그 북의 그 라인으로 인정해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리치웨이 준장이 후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통큰 결단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지금 북한의 그 순수함, 진의 이렇게 좀 너무 극찬화하고 있는데 김정일이 사실 그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 보도 헤드라인들 보세요. 완전히 다 극찬을 했습니다. 통큰 결단에 농담도 잘하고 은둔의 지도자에서 해방의 지도자로 정말 그때 김정일에 대해서 극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북핵은 이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양은 아마도 미국에서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완전히 북한의 어떤 선동의 어떤 장으로 활용되니까 저도 바람이 있다면 제주도라든지 판문점이라든지 제3지대가 아니라 네. 이쪽 지역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이 정치권에 지금 미투 폭풍이 좀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그 타격이 큰데 민병두 의원은 이제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원직은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두 분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급했죠. 왜냐하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나 혹은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말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유는 의원직 한 석이 급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은 어느 상황에도 다 지켜져야 되는데 상황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이게 아마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촉각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투 운동이 정치권에 부는 바람, 이게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이라든지 아니면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것을 낱낱이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 보이고요. 네. 다만 이것이 개인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지역에 미치는 어떤 그런 파장 효과는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 정상회담 이 소식 좀 다뤄봤고요. 또 이제 정치권에 몰아닥치고 있는 이 미투 폭풍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이 주제 갖고 역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그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정근 논설실장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자, 저는 그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이제 3부 네 이것으로 좀 마치겠고요. 광고 듣고 네 그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8시 34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곳곳에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사고도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는 길 탄천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으로 기흥에서 수원 사이도 5km 구간 밀립니다.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11km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고 반대편 부산 쪽으로 가는 길 한남에서 반포, 죽전에서 수원, 기흥 동탄에서 동탄 사이로 모두 앞에 12km 구간 주춤합니다. 강남대로 영곡 사거리에서 양재 시민의숲 쪽으로도 시속 20-30km 미만으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언주로 내곡나두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옆으로 가는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는데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남산 터널들 상황은 좋은 편인데요. 다만 한남일 고가차도에서 이 고가차도까지 짧은 구간 정체는 감안하셔야겠고요. 반포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한강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시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그 손흥민 선수,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본머스와의 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4경기 연속 득점포를 좀 이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최근에 골 폭풍입니다. 네. 월드컵을 앞두고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벽에 이 프리미어 리그 정규리그 본머스전에서 이 선발 출전했고요. 이 2골을 몰아넣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7골이나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12골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에 18골을 현재 기록 중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서 4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골 폭풍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주 화려한 3월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평창 패럴림픽에서도 드디어 그 첫 메달이 나왔죠? 예. 신혜연 선수가 어제 이 평창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좌식 경기에서 42분 28초 9를 기록하면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역대 3번째 메달이고요. 네. 전날 메달을 기대했던 이 바이애슬론 남자 7.5km 좌식 경기에서 5위를 기록해서 조금은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단 하루 만에 아쉬움을 털고서 우리 선수단의 첫 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신희애 선수는 내일 바이애슬론 남자 12.5km를 포함해서 앞으로 4종목에 더 출전하기 때문에 다관왕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메달이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이 패럴림픽에 그 참가한 선수들을 보면 선수 그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어요. 이 신희연 선수도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 대표적인 선수 가운데 한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신희연 선수가 참 이 대학 졸업을 하루 앞둔 26살 때 교통사고로 2다리를 잃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어머니가 이 2다리를 절단하는 결단을 내려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희연 선수 수술받고 깨어나고 나보니까 다리가 잃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됐죠. 네. 자, 그리고 이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살려느냐고 어머니를 원망했던 것이 지금은 가장 후회스럽다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2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스키에 부착한 의자를 타고서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하는 건데 네. 무려 이 15km를 2팔로 디뎌서 완주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체력이자 훈련의 결과라고 보고요. 네. 신희연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패럴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패럴림픽은 우리가 한번 꼭 더 지켜봐야 될 이런 경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죠. 예. 자, 휠체어 컬링 그리고 그 장애인 그 아이스하키 그 대표팀들도 좀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휠체어 컬링은 12개 팀이 참가해서 4강 진출팀을 가리게 되는데, 우리 대표팀은 어제 이 슬로바키아를 7대5로 이기고 3연승으로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체코를 3대2로 이기고 2연승으로 B조 선두에 나섰고요. 이 아이스하키는 8개 팀이 참가해서 4개 팀씩 2개 조로 나뉘어서 상위 1, 2위 팀이 4강에 올라가는데 우리 대표팀은 4강 진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휠체어 컬링팀 이 팀 킴 때문에 너무 압박과 부담이 심하다 이런 말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이 올림픽 때 이 컬링 대표팀이 인기를 모았기 때문에 휠체어 컬링 대표팀도 좀 부담을 느끼고는 있는데 휠체어 컬링 팀도 메달에 도전할 정도로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력 발휘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프로농구에서는 그 원주 DB가 그 정규리그 우승을 이제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원주 DB가 프로농구에서 6시즌 만에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SK와의 경기에서 졌거든요. 자, 그런데 2위 KCC도 삼성전에서 패하면서 남은 한 경기와 상관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고요. DB로서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 시즌 개막전에 꼴찌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랬었죠. 무명 선수들의 반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구 팬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을 텐데요. 이 프로야구 내일부터 시범 경기에 들어가게 되죠? 예. 이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내일 개막해서 21일까지 팀당 4개 팀하고 2차전씩 총 8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올해 프로야구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메이저리그에서 이 박병호, 김현수, 황재균 선수가 복귀해서 올해 이제 다시 경기에 나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박병호 선수의 넥센, 김현수 선수의 LG, 황재균 선수의 KT가 모두 다 지난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팀이거든요. 네. 때문에 넥센과 LG, 롯데가 과연 얼마만큼 이 세 선수들의 복귀 효과를 노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외국인 선수는 30명 가운데 13명이 바뀌었는데 이 대만 출신인 롯데의 자완투수 왕웨이 징하고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31승을 기록한 역시 롯데의 펠릭스 듀브론트 선수에게 현재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프로축구에서는 어제 정조국 선수가 이 친정팀인 FC 서울을 울렸다고 하죠? 예. 어제 K리그 1에서 강원FC 정조국 선수가 FC 서울을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강원이 2대1로 역전승했고요. 네. 이제 이 정조국 선수가 승리를 결정진 상대가 친정팀이었던 서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끝나자마자 이 소속팀인 강원 서포터스 찾아가서 먼저 인사했고요. 이 반대편에 자리 잡은 서울 서포터스를 찾아가서 정조국 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서울 서포터스 박수 보내주면서 격려했고요. 다른 경기에서 포항 스틸러스가 전남 드래곤즈를 3대2로 이겼습니다. 네, 이 정현 선수 BNP 파리바 오픈에서 32강에 이제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정현 선수 BNP 파리바 오픈 단식 2회전에서 세르비아의 두산 라이오비치 선수를 2대1로 이기고 32강에 올랐습니다. 이 BNP 파리바 오픈은 이 4대 메이저 대회의 뒤를 잇는 제5의 메이저라고 불릴 정도로 수준급 대회거든요. 이 32강전에서 세계 랭킹 15위인 체코의 강서버 토마스 베르디 선수하고 격돌하게 됩니다. 네, 좋은 성적 있었으면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최용식 금융감독원장 지금 특별 채용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이 책임자이기도 한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임사든 임원회의에서 인사청탁을 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요. 금융감독원이 이제 하나금융,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시중은행들에 대한 채용 비리에 관해서 검찰 수사까지 의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런 채용 특혜 의혹에 휩싸인 거죠. 해명은 이렇습니다. 2013년 본인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맡고 있던 시절에 친구 아달의 하나은행
지원을 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은행 측에 그 사실을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만 전달했지 관여하지 않았다. 자, 추천만 했을 뿐 청탁하지 않았다. 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식사는 했지만 밥은 먹지 않았다. 뭐 많이 들어보셨던 그러게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최영식 원장은 그 하나은행에 그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다들 안 믿으니까 나 떳떳한 걸 하나는 니들이 좀 알려줘 라고 떠넘긴 거죠.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셀프 결백을 입증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본인이 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어떤 점수 조작이나 네. 채용 기준 변경은 없었다 이런 사실을 좀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근데 사실 뭐 이것 자체로 얘기하는 것 자체만 해도 그 당시 뭐 서류 전형을 통과한 걸로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 청탁을 그 네. 사실을 전달한 그 친구의 아들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도 사실 뭐 특혜 아닌 특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뭐 금융감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흥식 원장이 뭐 금융감독원 출신도 아니고 하나은행 출신도 아니니까 네. 외부에서 온 지주사 사장이었는데 은행 인사에 영향을 끼치기 좀 힘들지 않았겠냐 이렇게 그럴까요? 해명했는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 사장 위에 임원 뭐 상급자 외부에서 왔다고 다들 뭐 무시할 수 있나요? 글쎄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금융은 사실 소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취하게 되면 본인들도 스스로 좀 약간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네, 약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번에 이 채용불이익 연루역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3년임 할 때 금감원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면 충돌했던 사건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네. 금감원이 계속 채용비리 은행들 닥달하는데 뭐 금융사들 닥달하는데 진짜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랄 수 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금감원이 그리고 또 이번에 은행을 조사해서 그 검찰 수사 의뢰했을 때 그 조사 기간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딱 3년간이었어요. 네. 정말 공교롭게도 이 최흥식 원장이 그냥 개입했다는 지금 의혹이 있는 2013년은 그 대상에서 빠진 거죠. 그렇군요. 과연 이런 기관이 은행을 그리고 금융사들을 제대로 조사 그리고 뭐 채용비리에 대해서 뿌리 뽑을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있고요. 금감은 차라리 셀프 조사에서 못 믿으니까 검찰 수사에 의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 대상이 되는 것만 해도 뭐 신뢰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 미투 논란에 휩싸인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민병두 의원의 그 처신 같은 경우가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뭐 떳떳하지만 일단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그런 말이죠. 공직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네. 자, 이 이야기는 많이들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그 20대 경제활동 인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죠? 네, 이제 그런 게 통계로 확인이 된 건데요. 1996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통계청 자료로는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고령화로 이제 노령층 인구는 늘고 일할 수 있는 노령층 인구는 늘고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청년 취업은 줄고 그리고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층들이 늘어난 결과 때문인데요. 네. 뭐 20대 경제활동은 406만 명이었고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395만 명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더 421만 명으로 더 늘었다라는 거죠. 이 역전은 뭐 앞으로도 다시 재역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날이 아마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기미가 있을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네. 상당히 좀 우울한 소식이네요.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바뀐다고 하죠? 94.5MHz 945 다 빨리빨리 이런 번호판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다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죠? 이 글쎄 말이죠. 그런 번호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번호판이 앞에 두 자리 숫자 중간에 받침 없는 글자 한글 그리고 네 자리 뒷자리 숫자인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포화 상태라는 거고요. 네. 지금 계속 이제 뭐 말소되고 없어지는 번호판 다시 신규 발급하면서 꾸역꾸역 왔는데 이게 내년 되면 이것도 고갈된답니다. 번호판이. 네. 자동차 신규 발급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자리에 있는 숫자를 세 자리로 늘리는 거. 그럼 뭐 이제 앞으로 365다 4989 뭐 이런 번호판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방안은 중간에 있는 한글을 지금은 받침 없는 것만 되는데 받침 있는 글자를 넣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죠.
헐, 헉, 뭐 이런 글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글자를 넣을지 안 넣을지는 뭐 부정적인 어감이 있고 약간 우스꽝스러우니까 안 넣을 가능성이 있는데 받침을 네. 넣는 한글만 넣어도 신규로 6,600만 개의 번호판이 새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돈이 얼마 드냐 문제인데 뭐 이 번호판 이제 바꾼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꾼 지 얼마 됐는데 또 바꾸냐라는 네. 얘기도 있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아예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의견을 25일까지 의견을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개선해야 되는 의견을 받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 번호판을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번호판이 도입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 그 한국GM 실사가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한국GM 이대주진 산업은행 실사인데 옛날부터 한다 그러지 않아서 맞습니다. 한 달 전 GM 사태 불거졌을 때 네. 실사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한 달 만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정보다 열흘가량 늦어졌고요. GM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뭐 GM 측에서 디트로이트 본사로도까지 초청을 했답니다. 네. 어떻게든 뭐 실사를 잘 넘어서려고 하고 해서 세금 혜택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역 선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네. 지금 결국에 비핵화 회담 그리고 한미 FTA 지역 다 돌고 도는 누가 협상에서 이기냐 싸움인데 네. 노조의 양보와 세금 혜택을 먼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먼저 신규 투자 신차 배정을 하라는 거죠. 네. 그 중에 어떻게 협상이 오고 갈지가 앞으로 실사 결과에 따라서 네.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하면 과거에는 정말 1등 그 신랑 신부감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세종시로 내려간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좀 더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화이트데이죠. 모레에 이제 세종시에서 그 기획재정부 공무원 12명과 다른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원들 12명간의 네. 집단 미팅을 한답니다. 이걸 누가 주선했느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런 걸 좀 해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워낙 그 기획재정부 내에 그 그러니까 솔로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세종시에 있으니까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꺼려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의 여자 공무원들이 남자 공무원들에 비해서 가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기재부 소속 공무원 1,000명 중에 한 35.8% 30대 중에 네. 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만 못하니까 이런 단체 미팅까지 주선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출근길 다소 쌀쌀합니다만 오늘 한낮엔 봄 기운 완연히 느껴질 정도로 따뜻할 거라고 하죠.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멀리 걷기를 습관화하라. 미국의 철학자 이 토머스 제퍼슨이 한 말인데요. 이 점심 식사하시고 회사 주변 한 바퀴 걸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봄 기운 말 그대로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